다이소랑 무신사 가는 사람들이 서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미슐랭도 가면서 다이소도 쓴다 이거죠. 왜냐? 이쪽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옮기려면 저쪽을 좀 싼 걸로 써야 되니까. 이런 게 셀렉티브 인텐션인데. 소장님과 이제 머니트렌드 시리즈 시작한 지도 벌써 한 3,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머니트렌드 2016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자세한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딱 기억에 남는 뭐 트렌드, 단어 한 개 정도 있다. 뭐가 있을까요? 2025년이면 저는 뭔가 조용하게 이루어지는데 과감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구조조정 같은 건 거죠. 뭐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그렇고 기업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할 게 많죠.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 한번 판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오면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시끌벅적했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굉장히 조용조용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건 이렇게 조용하되 뭔가 과감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아마 2025년에 느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에 오늘 뭐 깊은 얘기 하겠지만,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경험 중에서도 경험 사치. 우리가 보통 두 말을 잘 안 붙여놨어요. 경험은 경험이고 사치는 사치지. 이 두 개를 세트로 묶여지진 않았거든요. 사치는 명품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묶여진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처음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요즘 계속 한창 강조하고 있는데, 왜 경험이 그냥 경험이 아니고 왜 사치가 그냥 사치가 아니고 경험 사치가 중요해졌는지 이건 계속 오늘 그 얘기를 이야기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사치, 자동차는 명품 같은 물질적 가치가 뭐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예전과 다르게 좀 더 진부하게 여겨진 이유랑, 이제 경험 소비가 이제 뭐 작년부터도 해서 핫했었는데, 더 매력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이유부터는 뭘까요? 우선 이런 걸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 명품 회사들 매출이 확 줄었어요. 아, 줄었어요, 이제? 줄었습니다. 명품 중에서도 보통 럭셔리, 퍼스널 럭셔리 굿즈라고 하는 영역이 뭐 시계, 옷, 가방 이런 거,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명품 굿즈들 시장이 역성장세예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같은 시점에 호텔하고 고급 뭐 여행 이런 쪽 시장은 플러스예요. 여행은 경험의 대명사가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명품백, 뭐 시계, 물건이잖아요. 물건이죠. 이제 럭셔리에서의 정의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넘어온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매출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명품 업계들이 이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LVMH 하면 뭐 대표적인 명품 그룹사죠. LVMH의 대표 브랜드가 루이비통이 있을 텐데, 루이비통이 뉴욕 그 맨하탄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 큰 거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장 가림막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림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형 여행 트렁크입니다.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큰 건물 전체가 여행 트렁크로 쌓여 있어요. 이 가림막 만드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하고요. 가림막 제작 비용이면 아마 여기 서울에 웬만한 빌딩 한 개 살 수도 있어. 꼬마 빌딩은 뭐 한 두어 개 살 수도 있겠죠. 흥미롭게도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으니까 사진 찍으러 와요, 사람들이. 놀러 오고. 근데 파리 상젤리제에 있는 루이비통이 호텔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공사장 가림막이 여행용 트렁크예요. 왜 얘들이 여행용 트렁크를 밀고 있느냐? 여행용 트렁크가 루이비통의 모태 같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트기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행 다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유럽의 귀족들, 뭐 왕실에 있는 사람들, 뭐 부자들이 호화 열차 타고 다녔습니다. 호화 열차 타면서 그 루이비통 트렁크 끌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때를 다시 재현시키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여행을 밀고 있고 여행업에 계속 나서고 있고, 실제로 LVMH 계열사 중에 열차 회사가 있습니다. 벨몽드라고, 우리가 옛날 그 추리소설 보면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는 실제 존재하는 기차고요. 이런 기차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 복원되고 하는데, 이런 거 인수한 게 LVMH가 인수를 해서 이름을 벨몽드로 바꿔놨는데, 여기가 크루즈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화열차예요. 이 호화열차는 얼핏 말만 들어서 뭐 열차 하면 뭐 무궁화 새마을 이런 것도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감이 안 오겠지만, 보는 순간 깜짝 놀랄 만큼 호화로워요, 기차가. 그 옛날 영화 속에 나온 것보다 더 멋지고 좋습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이제 럭셔리에서 오래된 아날로그와 오프라인의 오래된 욕망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건 경험으로서 가치가 점점 낮아져요.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에서 떴건 유튜브로 떴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포스팅 올릴 거잖아요. 올리는 포스팅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일까요? 올린 포스팅이요? 네. 자기 일상? 근데 일상을 올릴 때 일상 중에서도 주로 올리는 건 여행? 오프라인에서의 아날로그 경험을 다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자랑하는데 물건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디지털에서 거둔 성과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아날로그와 오프라인의 경험치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비싼 자동차 마크 보이게 이렇게 휠에다가 팔뚝 얹고 시계 보이게 해서 찍어서 올리는 일도 되게 많았잖아요. 이젠 안 그러잖아요. 이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고 너무 없어 보이는 행동이 돼버린 거죠. 물건을 자랑하는 건 이제는 좀 없어 보이는 일이 됐고, 경험을 자랑하는 게 이제는 지금 해야 될 선택이고, 경험은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날로그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경험 소비였는데 경험 사치로 조금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열광하는 뭐 경험 사치의 그 본질은 뭐죠? 네. 우선 사람들은 비교 우위에서 내가 좀 남들보다 앞서고 싶거나 위에 서고 싶어 해요. 모두가 경험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 소비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경험에서 더 우월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경험 자체가 필요해요. 사실 사람들은 가령 어떤 나라를 여행 갔다 그러면 그 나라에 여행 갔다면 똑같은 거 아닌가? 할 텐데 어떤 경험을 누리냐에 따라서 완전 다를 수 있죠. 같은 파리를 가더라도 누구는 파리를 가서 뭐 루브르 앞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온 놈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거기서 작품을 훑어보면서 그거만 보지 않고 다른 미술관도 갔다 오고 거기에서 그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앤틱샵 가서 뭐도 사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여행 코스와 경험의 장르하고 유명한 미술관이지만 가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10장 찍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방향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경험에서도 어딜 갔다 왔다, 과거 사람들은 어딜 갔다 왔다를 사진으로만 증명하면 끝났잖아요. 이제는 사진으로 증명하는 의미가 없어요. 사진은 조작도 가능하고 합성도 워낙 쉽고,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면 이게 사람이 찍은 건지 AI가 만든 건지도 지금 의심하는 세상에서, 그럼 정작 믿을 거는 사진이 아니고 직접 본인 입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를 듣는 건데, 그 경험치가 실제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디테일의 차이는 무조건 나요. 처음에 한마디 갖고는 티가 안 나는데 한두 단계 들어가서 누가 만약에 되게 유명한 어떤 레스토랑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 뭘 먹은지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안 가본 사람은 사실을 모를 수 있거든요. 가본 사람은 거기서 먹은 얘기부터 거기에 음악 분위기부터, 심지어 어떤 데 가서 접시 뒤집어 온 사람도 있죠. 접시 브랜드가 뭔지 보는 사람. 이런 차이들이 다 쌓여서 그 사람들이 내가 집에서 뭘 가져다 놓고 뭘 누리고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 건가가 다 구별되듯이, 과거에는 물건만 가지고 과시를 하고 비교를 할 때는 쉬웠어요. 짝퉁도 선택하면 됐죠. 짝퉁은 얼핏 보면 진짜 같잖아요. 근데 경험은 짝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안 가본 걸 가본 척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는 자괴감도 생길 일이고 금방 들통도 날 거고, 그래서 경험 소비가 확대된다, 이거는 무조건 경험 사치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경험 자체를 잘 보여주는 업계는 당연히 여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행이 가장 대표적인 경험 사치의 영역인데, 한국에서 재밌게도 한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이 여행업에 진출했습니다. 여행업이요? 네. 오. 우리나라의 여행사가 한 2만 개가 넘어요. 엄청 종합여행사만 9천 개가 되는데, 이런 정말 치열한 판에 왜 신세계는 들어왔을까요? 이게 뭐 백화점 네임드도 있고 이런 큰 애들이 이거 너무 다른 시장에 들어와서 뭐 고생하는 거 아닐까라고 누군가는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여행업에 진출한 건 처음입니다. 근데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행은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그냥 가격은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 어떤 곳에서 숙박하느냐부터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험을 누리느냐가 다른 거예요. 뭘 누리는데? 가령 최근에 F1 무비가 좀 떠가지고 네, F1에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재밌죠. F1 경기에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아서 중계도 온라인으로 보지만 결정적으로 가보고 싶잖아요, 현장에. F1 티켓이 좀 비쌉니다. 비싼데 보통 F1이 3일 합니다. 프랙티스 1, 2, 3하고 퀄리파잉하고 본 게임까지 3일 걸쳐 하는데, 티켓이 제일 싼 티켓을 사도 100만 원쯤 해요. 이 100만 원 하면 고정 좌석 없이 쫙 구석대기에 선착순으로 앉는 거니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보통 고정 좌석도 있고 뭐 음료수도 좀 주고 좀 잘 보이는 그런 좌석은 3일간 1,000만 원대 티켓들도 있어요. 비싸죠. 근데 보이지도 않을 텐데. 티켓만 있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호텔을 머물러야 되겠죠. 호텔이 보통 F1 경기장이랑 가까운 데 있으면 제일 좋죠. 왜냐면 그거 끝나고 그 수만 명이 움직이니까, 멀리 있으면 왔다 갔다도 고생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호텔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한 100만 원대에다가 요때 되면 한 300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호텔도 뭐 한 며칠 있어야 되면 비싸겠죠. 그리고 이런 티켓을 끊고 가면 뭐가 있냐면요,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했던 대회에선 GD가 공연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스타들 공연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가서 차 달리는 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걸 다 누리고 오는 거예요. 대신 비싸기도 비싸고 잘 몰라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그 신세계가 하는 그 여행 회사에선 전체 F1 경기 중에 가장 마지막 파이널이 아부다비에서 하는 게 가장, 한 해 시즌의 가장 마지막인데 아부다비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좋은 자리 골라가지고
뭐 호텔도 해놓고 가는 동안 의전도 해놓고 좋은 비 다 세팅해놨겠죠. 먹는 거부터 그리고 뭐 운 좋으면 거기 있는 유명 F1 선수라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 연결. 보통 이런 상품이 몇 천씩 합니다. 1인당 몇 천 되는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1인당 2천, 3천짜리 상품 사람에 따라서는 비싸고 안 비싸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돈이라는 건 원래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여기서 파는 국내 여행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 한 2박 3일짜리 뭐 안동 가서 미식 체험하거나 저기 전라도 가고 이런 것도 보통 한 4, 500부터 시작할 거예요. 싸지 않죠. 싸지 않은 이유가 뭐냐? 뭔가 바가지를 더 씌운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서 경험하지 못할 경험치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중요한 건 거죠. 미식의 세계에서 진짜 장인이 직접 만드는 걸 맛볼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걸 누가 어레인지 해주겠습니까? 이런 데서 다 연결시켜주는 건 거고. 그리고 건축 투어 같은 것도 유명 건축가랑 같이 해외에 가서 투어하는 프로그램들 비싸죠. 몇 천씩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면 VIP 고객들이 있잖아요. VIP 포인트에 산정시켜줍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VIP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계속 VIP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매년 가방을 몇 개씩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억대를 써야 될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여행은 뭐 커플이 가거나 가족끼리 한 번만 갔다 와도 포인트가 확 쌓이는 데다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전체 백화점 매출에서 VIP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VIP요? 꽤 높겠죠. 뭐 그게 30%에서 50%? 그쵸. 2020년에 31%였어요. 사실 이것도 높은 거예요. 전체 백화점에 오는 VIP 숫자로 보면 걔들이 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매출의 한 30% 이상 차지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2024년 기준 45%까지 왔고요. 아마 올해 끝나고 정산하면 거의 50, 육박할 겁니다. 걔들만 그러냐? 주요 백화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거의 절반은 VIP가 싸져요. 그 수천 명의 VIP가 1등 공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VIP 대상 비즈니스는 백화점이 제일 잘하겠죠. 백화점은 이제 많은 물건을 파는 리테일 비즈니스라기보다는 VIP 타겟용 비즈니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그 VIP들이 좋아할 상품들을 계속 팔아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여행이고, 백화점에 이런 사업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하이엔드 고급 여행 시장이 없었나? 있었어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동안 팔았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1억 5천짜리가 있더라고요. 1억 5천짜리가 제트 비행기 타고 세계 대륙 옮겨가면서 잠은 아만이라는 아만 리조트가 좀 좋은 리조트가 있습니다. 아만을 자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좀 한 2주는 안 됐는데 1억 5천 정도 해요. 1인당. 이게 그동안 제일 비쌌던 건데 그거 말고 뭐 몇 천짜리는 많았어요. 즉 수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근데 이걸 백화점이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더 광범위하게 수요를 넓히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른 백화점도 나설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수많은 여행업계에서 이만큼은 안 비싸도 요거보다는 살짝 싸지만 여기에 준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내겠죠. 원래 시장은 제일 비싼 애들이 제일 꼭지점을 찍어줘야지 넓어져요. 그게 아니면 넓어지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단체로 싸게 가는 여행만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건 다 해봤어요, 다들. 더 이상 그렇게 안 가려고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의 여행의 방향성들이 경험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걸 얼마나 잘 옮기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엎어지겠죠. 그래서 백화점 한 군데가 뛰어든 시장 정도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전체 여행에서 큰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럼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뛰어들었는 게 이게 본인들의 어쨌든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VIP들을 위한 경기 침체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들을 위한 서비스의 확장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새로운 매출처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새로운 매출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명품 그룹들, LVMH건 뭐 캐링이건 이런 명품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도 마찬가지 여행과 고급 숙박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전개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물건 사서 과시하는 게 왜 자꾸 이게 감도가 떨어지냐면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웬만큼 좋은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에는 웬만한 서민집에 가도 명품백이 다 있을 판이에요. 맞아. 이러니까 명품백, 뭐 어중간한 명품 시계 갖고는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그리고 명품만 그런 게 아니고 수입차도 지금 3년째 판매 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벤츠를 사도 더 이상 하차감이고 뭐고 잘 안 납니다. 그러니 굳이 그걸 사서 카푸어가 될 일이 없죠. 그래서 그거 하느니 그냥 내가 여행을 좀 더 투자해서 가보겠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좀 더 투자해 보겠다거나 노선이 좀 바뀐 겁니다. 자, 경험사치는 또 이 책에서 부자들의 문화가 2030 세대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사치 추구하는 방식은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자들은 일상적으로 그걸 소비하겠죠.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상은 결러서 하겠죠. 안 되죠. 일상은. 결러서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욕망은 쉽게 소화가 되죠.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 욕망이 오래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에르메스를 여전히 갖고 싶어하고 포르쉐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못 가져서 그래요. 누구나 맘만 먹고 너무 싼 값에 포르쉐를 다 가졌다? 그러면 시시해져서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망했던 그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에르메스나 포르쉐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광하지 않아요. 또 기본적으로 욕망은 내가 가지지 않을 때 커지는데 부자들만 가진다 이랬을 때는 내가 제일 처음에는 부자들이 이걸 아주 옛날부터 누려왔어도 몰랐어요. 몰라서 욕망이 안 생겼어요. 근데 부자들의 욕망이 자꾸 노출되기 시작하고 최근 몇 해간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올드머니인데 올드머니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노는지를 이제 애들이 다 알기 시작했어요. 올드머니의 소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경험 사치거든요. 이걸 알다 보니까 이미 20, 30대들 욕망 속에 탑재가 된 거죠. 아, 저렇게 써야 되겠다. 저걸 매일 내가 자주 하고 하진 못하더라도 내 일생에 한 번 사는 동안 내가 쟤들이 누리는 거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아만 리조트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된 리조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35군데쯤 있는 리조트인데 보통 하룻밤에 그 리조트에서 좀 싼 방에 묵어도 최소 100만 원대 이상은 하고 보통 웬만한 방에 묵으면 200, 300 이상은 하고 좀 좋은 방은 뭐 넘어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1박에 제일 나쁜 방 기준에도 100만 원 되는 데는 거의 없을 텐데. 없죠. 포시즌보다 훨씬 윗그레이드예요. 방안이. 포시즌도 강화문에 있는 게 경복궁 보이는 쪽이 완전 보이는 쪽은 더 비쌀 거고 약간 보이는 쪽이 약간 배 근처에 가거나.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비싼 거 포시즌으로 친다면 그보다 좀 더 높은 위에 아만이 있고 그보다 더 위에도 있어요. 실제로 아만 같은 경우는 아만 정키라는 말이 있는데 전 세계 35개 호텔이 있으면 여기 다 가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재작년이니까 제니가 미국의 아만 길이 유타 사막에 있는 아만에 머물러서 인증한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인증해도 저기 어딘지 몰랐어도 사람들이 욕망이 안 생겨요.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봤자 관심 없잖아요. 근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연예인들이 아만 갔다 오면 자랑을 막 해요. 자랑을 해서 저걸 아니까 욕망이 되고 가고 싶고 부럽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포시즌도 좋고 한데 그보다 더 윗급에 있는 호텔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단지 비싸기만 한 거냐? 경험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거기 굉장히 프라이버시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이기도 하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가고 뭐 우리가 알만한 해외 스타들이라던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아만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던 걸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알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데 가고자 하고 거기는 30몇 군데를 갈 필요는 없죠. 딱 한 개만 가면 되겠죠, 사람들이. 딱 한 개만 가서 친구들한테 나 아만 가봤어. 할 수 있겠죠. 부자들은 일상적으로 다 누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개씩만 누리면 되는 거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우리나라에서 흑백 요리사 이런 거 한 다음에 미슐랭 별 붙은 식당들 인기 딱 떴잖아요. 그것도 모든 레스토랑 다 가지 않잖아요, 애들이. 한두 군데만 가보면 되잖아요. 그게 내가 이런 경험치를 쌓았다. 경험도 하나의 퍼즐처럼 모으는 건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방을 모으거나 시계를 모으거나 차를 모으는 쪽에서 퍼즐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퍼즐을 버린 겁니다. 방금 미슐랭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어쨌든 이 경험 소비에서 이제 경험 사치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런 쪽에 돈을 쓴다는 건데 하이엔드 경험 소비라고 볼 수 하이엔드 있는 경험이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미슐랭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뭐 명품 가방도 없고 시계도 없고 뭐 없지만 먹는 거 돈을 안 아끼거든요. 그래서 미슐랭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만 진짜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점차 느끼는 게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느끼고 경기 침체 그런 게 내수가 참 힘들어 느끼는 게 빈자리들이 있어. 그럼요. 어떻게 보면 경험 소비 사치 중에 하나가 음식도 해당될 텐데 이것과 하이엔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음식료 쪽에서의 좀 빈자리 예를 들면 당연히 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한 모수 같은 너무 유명하니까 빈자리가 없는 그게 거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파인다이닝이나 비싼 식당들이 한 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주 먹어줘야지 그들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잖아요. 자주 먹어줄 만한 층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파인다이닝 업계들이 국내에서 장사가 대부분 안 돼요. 인증샷 찍으러 한두 번 오는 애들은 꽤 많아도 그렇죠. 매일 먹는 층이 굉장히 적어서 생긴 일인 건데 그렇게 보자면 한국 사회가 우리가 돈 많다 부자다 그래도 다들 아파트만 갖고 있고 막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건 거지 소비 여력에서는 아직은 한계가 좀 있는 건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여행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몇천 뭐 억도 쓰잖아요. 쓰죠. 근데 이런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인 건가요? 왜냐하면 여행은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식당에서 매출이 계속 나오려면 그런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쯤 먹으러 와줘야 돼요. 근데 여행은 그 비싼 여행을 한 번 가면 F1 한 번 보면 됐죠. 부자도 뭐 몇 번 보면 돼요. 맨날 가지 않습니다. 별로서 한 번 가는 것하고 밥을 그렇게 매일 또 먹으러 가지 않거든요. 식당은 점심 저녁을 다 해야 그렇죠. 되니까. 거기다가 레스토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죠.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파인다이닝이 잘 되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은 그 정도의 저변이 넓은 거고 우리는 부자가 많다고 해도 우리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가 많은 건 거지 돈을 안정적으로 쓰는 부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경험사치라는 화두가 점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만 지고 있던 사람들, 뭐 물건만 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진 시대에서 부자가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잘 쓰는 문화는 아직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과시를 했지 얼마나 멋지게 잘 쓰고 있냐까지는 과시를 아직은 덜 넘어갔으니까. 근데 경험사치에 대한 욕망들이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확장되는 거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뭐 과시하는 친구들이 더 나올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즈니스 마케팅에서 이제 비싼 물건이 아닌 비싼 경험을 팔아야 한다고 모니터링 2026 책에서 강조하셨는데 기업들은 이 트렌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우선 기업들에서도 경험과 관련되는 뭐 마케팅 메시지가 됐건 이제 경험 쪽으로 계속 메시지를 만들 필요도 있고 요 메시지와 연결되는 게 뒤에 나오는 셀렉티브 인텐션 같은 건데요. 이게 선택과 집중 같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싼 경험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좋은 경험을 누리기 위해선 나머지는 좀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왜 무신사가 장사가 잘 되고 왜 다이소가 장사가 잘 되고 뭐 그렇다고 다이소랑 무신사 가는 사람들이 서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충분히 좋은 경험 사치 미슐랭도 가면서 다이소도 쓴다 이거죠. 왜냐 이쪽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옮기려면 저쪽을 좀 싼 걸로 써야 되니까. 이런 게 셀렉티브 인텐션인데 이런 거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20대 30대 중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부자들은 이러진 않았어요. 옛날 부자들은 모든 걸 비슷하게 갔어요 다. 근데 지금은 아예 어떤 쪽에 더 힘을 더 주기 위해선 딴 쪽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건 거죠. 부자가 아니어도 비싼 여행 할 수 있고 왜 나머지를 다 싼 거 쓰면 되니까. 옷도 뭐 비싼 거 안 쓰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특정 대상에만 집중한 셀렉티브 인텐션이 2026년 시대의 정신이 된 배경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뭐 좋은 쪽의 소비를 다 하기에는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내 욕망은 좋은 걸 가지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난 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가성비 있게 쓰고 싶고 나에게 경험 소비는 좀 비싼 걸 좀 누리고 싶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돈이 충분하다. 충분하면 양쪽 다 뭐든 경험이건 소유건 다 충분히 다 이러면 비싼 거 다 써도 돼요. 그쵸. 근데 좀 모자란다. 이러면 한쪽에다 모는 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소비에서 양극점 소비가 생겨요. 비싼 것과 제일 싼 게 되고 중간이 사라져요. 자꾸. 대표적인 게 한 10년 전에 메스티지라는 말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메스티지가 대중적인 메스에다가 프레스티지를 붙여가지고 프레스티지 명품은 명품인데 좀 대중적 명품 그래서 뭐 저기 프랑스에서 건너온 비싼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서 좀 쓸만한 이렇게 해서 중저가 브랜드들 그들이 선택돼서 장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10년 전에. 지금은 그런 브랜드들 장사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에 반토막 났을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명품,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명품 중에서도 급이 나눠졌어요. 지금 에르메스는 혹시 명품의 브랜드의 지금 급은 위에서 다 내린다면 어떻게 돼요? 대충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요. 에르메스는 언제나 뭐 탑이잖아요. 에르메스가 장사가 돼요, 여전히. 아, 플러스입니다. 매출은. 근데 루이비통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다 역성장해요. 많이 났어요. 샤넬과 디올은요? 디올을 거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지금 언급한 얘들은 그래도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해서 명품이었고 얘들은 계속 하이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도 이제 중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이는 진짜 하이만 올리고 그럼 얘들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다. 중간의 소비가 지워진다는 게 옛날 중간은 이제 완전히 밑으로 갔고 옛날에 우리가 하이라고 불렀던 것도 이제는 중간 정도의 취급을 받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굳이 비싼 명품을 다 가져야 되느라는 회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명품 물건을 가져낸다고 다 강박을 가졌으면 제일 비싼 거 덜 비싼 것도 다 소비했겠죠. 근데 이젠 그 강박이 사라지니까 명품 없어도 돼 이러니까 제일 비싼 건 별로서 사줄 만한 가치가 있어. 그 외 나머지는 안 사도 될 것 같아. 에코백 들려 난 그냥.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시장에 뭐 타격이 생기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경험 소비 쪽으로 넘어가서 여행이건 숙박 이런 쪽에 지금 계속 포커스를 잡고 있는. 하긴 요즘에는 사실 2030만 해도 명품 뭐 큰 건 아니어도 조그만 가방들이 있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욕망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도 이제 더 현대서울에 저는 아이쇼핑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많이 가는데 줄을 보면 이제 다른 백화점도 갔을 때 보면 뭐 에르메스라든가 샤넬, 디올, 까르띠에 여기는 여전히 대기 번호 뽑고
번호 누르고 줄 엄청 기다리는데 뭐 프라다라든가 구찌라든가 루이비통도 그렇고 약간 좀 옛날처럼 줄을 안 서는 느낌이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에 20대, 30대 중에서도 투자를 잘했건 코인을 잘했건 부자들이 있잖아요. 네. 젊은 부자들. 젊은 부자들의 소비 태도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셀렉티브 인텐션과 붙은 VIP 마인드인데 네. 옛날에 유명한 거면 다 유명한 브랜드라고 받아줬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 윗세대에겐 유명했을지 몰라도 내 세대에게 유명한 건 내가 검증하겠다. 그래서 그 더현대 가보시면 네네. 팝업 스토어에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자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처음 보는 브랜드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건데, 얘들 사이에서는 기성세대는 모르는 거구나. 오히려 이게 내가 괜찮다고 선택하면 새로운 지금 시대의 럭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이 영리치들은 오히려 그런 브랜드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신생 브랜드에 대한 런칭 같은 것도 네.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게 요노 트렌드라고요? 아, 이게 요노가 옛날에 욜로였는데. 욜로에 빗대서 나온 말이긴 한데 이게 몇 년 세계에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요노란 말 대신 한동안 소비를 좀 덜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출을 덜 하는 무지출 챌린지 같은 것도 몇 년 있었죠. 해왔고 같은 맥락입니다. 네. 가성비 소비도 같은 맥락이 되는 네. 거고 사람들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면 선택 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충분히 여력이 있는 시대는 아니죠. 물가도 그래졌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소비 여력도 마찬가지, 일자리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영리하게 선택을 하는 건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요노를 선택해도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걸 사는 거잖아요. 요노가. 그럼 꼭 필요한 걸 사고 그럼 남는 건 뭐 하겠습니까? 남는 돈을. 옛날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저축하는 거였죠. 투자 저축. 저축이 아니고 지금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경험에 쓰거나 딴 거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요노라고 해서 뭐 짠돌이 이 개념으로 바라보는 건 그건 넌센스일 것 같고. 그럼 이런 게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나 어떤 시사점이죠? 뭐 양극단, 완전 하이엔드를 하거나 아예 가성비라거나 중간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방식이죠. 거기다가 어떤 상품 설계가 됐건 마케팅 메시지가 됐건 실제로 경험과 연관되는 메시지가 많이 누려져야 되는 건 거죠. 가격 갖고 물건 팔기 어려워졌고 네. 기능 소개에서도 어렵고 그러면 어떤 경험을 녹여낼 거냐. 신발은 신발이 갖고 있는 기능성으로 파는 게 아니고 러닝의 경험치로 파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러닝 브랜드들이 신발만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러닝 관련되는 행사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벌리는 거고 얘들만 벌리는 게 아니고 얘들과 상관없는 러닝과 상관없는 브랜드도 러닝을 자꾸 하잖아요. 러닝하는 그들이 팔지 않지만 러닝하는 애들에게 뭘 팔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가지고 끌고 와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화장품 시장에서는 대기업 대신 인디 브랜드가 뜨고 이를 만드는 ODM이 코스맥스가 최대 수혜자가 된 이유는 뭐고,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올리브영은 왜 이렇게 인기인 거예요? 그쵸. 올리브영에 가면 아주 별별 뭐 게 다 있잖아요. 늘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쵸. 거기는. 옛날 사람들은 네. 피부 관리나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시대 10대, 20대, 30대가 가지는 태도와 과거의 10대, 20대, 30대가 가지는 태도는 완전 다르죠. 지금은 피부 관리, 안티에이징 이거는 모든 사람의 필수입니다. 필수품이죠. 뭐 심지어 군인들마저도 안티에이징 가장 이제 필수잖아요. 충격적인 게 제 친한 동생 중에 진짜 외모를 절대 안 가꾼 애가 있거든요. 거의 가장 일반인 중에서 그 친구가 피부과를 가더라고요. 아,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 사람 같으면 관심이 그만큼 덜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화장품도 몇 가지 안 됐고 돈도 얼마 안 썼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걸 다 쓰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내 피부에 맞는 걸 골라내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인디 브랜드가 왜 자꾸 성장을 하냐면 옛날은 인디 브랜드를 다른 말로 하면 중소기업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말인 거죠. 인디 옛날에는 브랜드가. 무조건 대기업 브랜드만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잘 모를 땐 대기업 믿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인디 브랜드를 선택해서 내게 가장 맞는 걸 선택하고 가성비 있게 선택을 해서 더 많은 걸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디 브랜드도 더 많아지고 인디 브랜드들이 직접 화장품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ODM을 해서 만들어주는 이 회사 코스메스가 훨씬 더 커지는 거고 한국의 K-팝이 커지면서 K-뷰티도 따라서 커지는데 K-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디 브랜드들이 각각이 가지는 개성들을 잘 드러낸다는 건데 이게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이게 잘 되니까 당연히 코스메스
락스맥스 같은 회사도 잘 되고 이런 형태가 드러나고 이게 단지 화장품에서 끝나지 않죠. 자기에게 맞는 개성을 충분히 누린다. 이게 기본 욕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욕망이 화장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패션이 됐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새로운 부자들인 령앤리치는 기성세대의 럭셔리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를 찾고 있는데, 그럼 이들을 위한 럭셔리 시장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미 백화점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신생 브랜드들이지만 이들이 혹할 만한 브랜드로 계속 거기서 팝업해주고 팝업으로 밀어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팝업이 나오는 게 거기서 탁 되는 거는 위로 이제 정상 매장으로 가고 그쵸. 이러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유명한 브랜드들은 영앤리치들 입장에선 삼촌이 쓰던 거 엄마가 쓰던 아빠가 쓰는 뻔하디 느낌이에요. 뻔한 브랜드니까. 저걸 내가 아무리 비싸고 유명해서 내가 써도 아빠 거 쓰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아빠 세대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브랜드면 네. 이거는 나만이 선택한 내 세대의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브랜드에 관심이 더 생기고 백화점을 비롯한 마케팅을 할 때도 이제 그들에게 맞춰서 그런 브랜드를 계속 런칭도 하고 투자를 해주는 건 거죠.